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 중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은 밀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밀도는 영어 기호 D로 보통 많이 표시하고, 공식은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밀도의 단위는 화학에서 보통 우리가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나 혹은 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요걸 이제 많이 쓰는 게 참고로 사도시 1기압을 기준으로 물의 밀도가 딱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1g per 밀리리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밀도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는 물질의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세기 성질이고, 크기 성질인 질량을 재는 것과 부피를 재는 것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질량 재는 법과 부피 재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오는 거 순서대로 가자. 자, 부피의 측정. 부피라는 것은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 측정에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측정이 다른데, 자, 고체 중에서도 형태가 특정돼 있어요. 특정한 형태일 때 이거를 우리가 규칙적이라고 하는데, 규칙적인 거랑 조금 애매해요. 보통 우리가 규칙적인 부피는 수학 공식으로 다 있죠. 수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씩 물어볼까요?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부피는? 구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야지. 그렇죠. 이거 사실 전부 다 원뿔로 나오는 건데, 규칙적이라 그러는 거, 수학 공식이라는 게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한 거죠. 보통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면 밑면의 넓이를 그대로 이 높이만큼 쌓아 올린 것이 되잖아.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요 한 점에 대해서 요렇게 되는 건데, 뿔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가 되면 원뿔의 부피 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9는 어떻게 된다? 건널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4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학 선생님 같다, 그지? 기하 가르치고 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특정한 형태들은 공식으로 정해져 있잖아. 불규칙적인 거는 그냥 돌 이런 거 부피 어떻게 구할래요? 돌멩이 부피. 막 울퉁불퉁하잖아. 부피 어떻게 구할래요? 응? 돌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그 옛날 인류 과학사에 기록된 최초의 변태 영감이 자신의 몸의 부피를 측정했죠. 정확하게는 밀도를 측정하고 밀도를 바탕으로 부력을 계산했죠. 누구? 아르키메데스.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적인 물체의 부피는 자, 액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궈서 녹이면 안 됩니다.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궈서 그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이 고체의 부피가 돼요. 자, 녹이는 경우는 이렇게 측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왜? 그거죠. 콩 한 컵하고 좁쌀 한 컵을 섞으면 2컵이 되나요? 초등학교 때 실험할 때 있지 않나? 콩알 우리 완두콩 한 컵하고 좁쌀 한 컵을 섞으면 2컵이 나와 2컵보다 작아 2컵보다 많아. 응? 2컵보다 작아지죠. 왜? 완두콩의 빈 공간 사이사이에 좁쌀들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혼합물이 되었을 때 부피가 더 줄어드는 특성이 있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궜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게 고체의 부피예요. 만약에 이게 뜨는 거면 철사를 활용해서 강제로 잠그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폴의 부피를 재고 싶다. 그러면 철사 끝을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평평하고 이렇게 짝대기만 하나 되게 해서 꾹 눌러서 그 속에 잠겼을 때 부피 증가되는 만큼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면 돼요. 응? 자, 그럼 두 번째. 액체의 부피는 어떻게 잰다? 액체의 부피를 재는 것은 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어떤 도구를 쓴다? 우리 책 80쪽에 나와 있죠. 무슨 도구? 여러분들 액체 부피 재는 거 물어보면 비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비커는 절대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 아닙니다. 액체의 부피를 재는 도구는 눈금 실린더예요. 자, 눈금 실린더 사용법이 우리 책 80쪽에 나와 있는데 평평한 곳에 놓는다, 부피를 넣는다, 수평한 데서 읽는다,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는다. 눈금에 수평하게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짐작해서 읽어야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서술형 문제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예? 2학기입니다. 방학 한 달밖에 안 되죠. 한 달 반? 야, 6주나 쉬어? 좋은 학교네. 너희들 방학 몇 주야? 2달 넘습니다. 여름방학이 2달이나 된다고? 너희들은? 보통 여름방학 한 달 정도밖에 없지 않나? 너 저기 해운대 애들 전부 다 재헌절날 방학, 다음 주부터 방학 시작해가지고 8월 광복절날 끝나던데? 저희 학교는 방학했는데 대신에 너희들이 해운대 애들은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졸라 좋은 걸 느끼죠. 걔네들 겨울방학 2달이다. 보통 12월 말쯤 방학식 하잖아. 12월 한 26일, 27일 날. 그래 놓고 2월 달에 개학 안 하고 3월 1일 날 바로 가고 학교가. 그게 더 좋겠지. 이게 더 좋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최소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짐작해서 읽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냐? 10분의 1까지 어림이라는 게. 우리 요렇게 눈금 실린더에 보면 눈금들이 요렇게 이제 보통 1mm 단위로 눈금이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긴 줄은 이제 5mm 단위인 거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액체가 예를 들어 요렇게 담겨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액체 보면 요 끝에가 요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맞지? 이때 우리가 재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위에 올라간 데 말고 요 수평한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재야 되고요. 만약에 눈금이 5, 10, 15, 20이다. 근데 보면 15보다 살짝 위잖아. 만약에 이게 15 눈금에 딱 맞았다고 친다면 답을 뭐라고 해야 된다? 15ml라고 쓰는 게 아니고 15.0ml라고 써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으라는 소리는. 15.0인지 15.1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게 오차가 더 적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재느냐? 우리 지금 책에 저기 나와 있는 80쪽 맨 밑에 있는 저 방법. 저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상치환법이라고 합니다. 메스 실린더에 저 눈금 실린더에 액체를 가득 채워 놓고 이거를 거꾸로 세우더라도 물이 안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기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저렇게 눈금 실린더에 가득 채워 놓고 거꾸로 채워서 하는 방법을 수상치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정리 필기. 자, 그러면 요 앞부분은 놔두고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질량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다루죠. 보통 이제 GOM.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거나 그램 단위. 확실히 물리를 배울 때는 물리학 파트에서는 킬로그램 단위를 많이 쓰고요. 화학 파트에서는 그램 단위를 많이 쓰게 됩니다. 1000배 차이죠. 1kg은 1000g, 그지? 아무래도 과학은 좀 물리는 좀 크고 거시적인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화학은 좀 더 작은 단위를 다루다 보니까 그램 단위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질량. 자,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는 뭐죠? 1학년 과정 나랑 같이 배운 놈들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힘할 때 배웠는데 질량을 재는 도구는 위접시죠. 그렇죠. 윗접시죠. 혹은 하나 더 양팔저울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다? 어떤 저울이다, 어떤 것이 특징인 저울이다, 뭐를 써야 한다? 분동이라는 걸 쓰는 저울이잖아요. 분동 뭐예요? 무게추. 이러면 더 잘 알아듣더라. 자, 질량은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을 쓰는 것이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이고요. 전자저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저울 중에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고 질량 측정이 가능한 저울이 있긴 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질량을 측정하는 우리 자, 윗접시 저울을 사용할 때는 우리 여기 책에 보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기 왼손잡이 있냐? 없죠. 다행히 지금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 다 오른손잡이다. 그지? 우리 윗접시 저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그냥 대략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우리가 오른손으로 실험을 할 때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는 편하지. 맞지?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는 요거보다 불편하잖아. 실험을 한다고 할 때. 왜? 항상 가장 잘 실험을 하려는 거는 내 몸 정중앙에 실험 장치를 놓고 여기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놔둬야 된다는 거지. 즉, 항상 왼쪽에는 어떤 고정되는 거를 놔둬야 되고, 오른쪽에서 뭐를 한다? 변화가 되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봐봐.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다. 이 물체가 몇 g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맨 처음에 윗접시 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0점 맞추고, 우리 여기 0점 조절 나사 있잖아? 0점 조절 나사로 0점을 맞춰 놓고, 나서 왼쪽에 물체를 두고, 오른쪽에 분동을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 순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무게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실험할 때 이런 경우 있지. 시약 몇 g을 측정하시오. 시약 5g만 재서 물에 녹여야 될 때 이럴 때 있잖아. 그죠? 이럴 때는 시약의 양이 바뀌는 거예요? 분동이 바뀌는 거예요? 양이 바뀌는 거지. 약품의 양을 바꾸는 거지. 4g이다, 5g이다 그걸 바꾸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시약을 잴 때는 왼쪽에 고정되는 분동을 놓고 실험에 필요한 만큼 오른쪽에 시약을 반드시 뭐로? 우리 시약 스푼이라고 실험실에서 쓰는 그 숟가락 같은 거 있습니다. 시약 떠내는 숟가락. 한쪽에는 큰 숟가락, 한쪽에는 작은 숟가락 달린 거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톡톡톡 드러내면서 재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면서 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알겠지?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이 됐을 때 그 분동을 재야 되고, 시약을 쓸 때는 반드시 밑에 뭐를 깔아놓고
약포지를 양쪽에다가 다 놓고 재야 돼요. 그러고 0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소수령 문제입니다. 방금 부피 재는 거, 질량 재는 거, 예를 들어 뭐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해놓고 양탈적으로, 그러니까 윗접시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문금 실린 어떻게 쓰는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 소수령 문제 많이 나왔어요. 알겠지? 그래서 꼼꼼하게 봐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질량과 부피 이 두 가지는 둘 다 크기 성질이에요. 그래서 질량과 부피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게 어떤 물질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죠. 맞지? 하지만 밀도는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밀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크기에 얼마만큼이냐로 밀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내가 이거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물어보면 다시 잘 이해를 할까 모르겠네요. 동주야, 질문이다. 1kg짜리 스티로폼하고 1kg짜리 쇠구슬이 있어요. 뭐가 더 무겁게? 큰일이다, 그죠? 민준아, 1kg짜리 스티로폼 공하고 1kg짜리 쇠구슬이 있어. 뭐가 더 무겁게? 심각하다, 그죠? 지금 얘네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 대답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1kg짜리 쇠구슬과 1kg짜리 스티로폼 공이 있어요. 뭐가 더 무겁게? 글자로 적어줄까? 1kg짜리 스티로폼 공과 1kg짜리 쇠구슬이 있어요. 뭐가 더 무겁게? 큰일입니다. 자, 1kg짜리 스티로폼 공하고 1kg짜리 쇠구슬이 있어요. 뭐가 더 무겁게? 큰일이죠, 지금. 뭐가 더 무거워? 똑같잖아. 아씨, 또 써먹어야겠다, 다음에. 알기로 아마 너희 둘이는 내한테 이거 두 번째 지금 이야기 들었을 건데. 심각하다, 그죠? 같습니다. 큰일이다. 자, 대신에 누가 밀도가 커요? 이게 그거야. 과학적 용어와 일상적 용어의 차이예요. 과학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쇠구슬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 밀도 차이, 우리가 무게 말고도 은근히 밀도라는 게 무겁다와 가볍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서 그래, 한글로 표현할 때. 자, 나무가 물에 뜨는 이유가 뭐죠? 왜 나무는 물에 뜨죠? 왜 스티로폼은 물에 떠? 뭐라고 대답할래? 스티로폼이 물에 뜨는 이유. 밀도가 물보다 낮아서. 그렇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대답을 하면 저렇게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왜 나무나 스티로폼은 물에 뜨죠? 쇠구슬은 물에 가라앉고. 나무나 스티로폼은 가볍고 쇠구슬은 무거워서 뜬다 그래. 무거워서 가라앉고 뜬다 그러잖아. 그 무겁다와 가볍다의 뜻이
무게나 질량을 나타내는 단어 말고도 밀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상 용어로 그냥 이야기할 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같은 1kg인데 왜 무게가 달라 이것들아. 근데 처음에 둘이는 쇠구슬이라 그랬지. 왜냐하면 쇠라는 말에 무겁다라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정확하게는 과학적으로 무겁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밀도가 크다. 1kg짜리 쇠구슬이면 요만할 거예요. 야구공만 할 거야 아마. 아마 야구공보다 작게도 나올걸? 근데 스티로폴로 1kg을 만들려면 이만해야 돼요. 이만해야 1kg 나와 스티로폴은. 근데 쇠구슬은 요만하면 돼요. 응? 그 차이인 거야. 이만해야 돼 진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겁고 얘가 가볍다는 느낌을 드는 거야. 정확하게는 얘가 밀도가 작고 얘가 밀도가 크다는 거죠. 이게 밀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단위 그대로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부피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온도, 고액, 기, 그리고 압력, 특히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가 크죠. 물론 온도에 따른 변화에서도 고체보다 액체 변화가 더 크고 액체보다 기체의 변화가 훨씬 크죠. 특히 압력에 따라서 기체의 변화는 매우 크잖아. 압력에 따른 기체 변화를 우리는 보일 법칙이라 그러고, 기체의 변화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샤를 법칙이라고 하고, 고체나 액체에서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열팽창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아마 2학년 2학기 저 뒷단원에 아마 나오지 싶은데요. 열팽창이라는 개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밀도는 측정 온도와 압력을 뭐 해야 된다? 동시에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은근히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봐 줘야 되는 게 바로 81종 옆에 밀도와 그래프의 관계. 자, 기본적으로 저 공식 자체를 그대로 그래프로 가져온다면, 자,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뜻으로 잡히잖아, 만약에. 이럴 경우는 요 같은 기울기가 밀도가 됩니다. 이걸로 문제 내기 좋겠죠. 어떤 문제 나올까?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부피, 여기 질량.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밀도 비교하시오. 어떻게 된다? A가 크죠. 그리고 B와 C는 같고 D가 더 기울기가 작지. 요렇게. 이해가 돼요? 요런 거 나올 수 있고.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압력에 따라 그 밀도 값은, 자, 이거 생각하면 되죠.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져요, 작아져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죠. 꽉 눌러질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체의 압력과 밀도 관계는 정비례 관계가 나옵니다. 압력이 커질수록 밀도가 같이 커져요. 대신에 온도와 밀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커지지. 그럼 밀도는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이런 반비례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요거 마저 필기. 결국 이 밀도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력입니다. 중1 여러 가지 힘이 나오죠. 부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밀어낸 유체의 무게만큼 떠받쳐주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력이에요.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뭐게? 밀도 곱하기 부피. 결국 요 밀도 크기 때문에 부력이 생긴단 말이야. 부력이 밀도가 물보다 작으면, 그래서 어떻게? 밀도가 물의 밀도 1보다 작으면 물 위에 뜨게 되고, 물보다 크면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밀도 차이가 크면 잘 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섞었을 때 질량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맞지? 하지만 어떻게 된다? 부피는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완두콩과 좁쌀을 섞으면, 혹은 자갈과 모래를 섞으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줄어든다 그랬지. 왜? 자갈 사이사이, 콩알 사이사이,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더 작은 입자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밀도는, 혼합물의 경우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섞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수영장, 즉 민물보다 소금이 녹아있는 바다에서 부력이 더 어떻게 작용한다? 작게, 크게?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재난 수영이라고 학교에서 수영하러 한번 가죠. 1년에 한 번인지 2년에 한 번인지 가서 그 낙엽 자세인지 뭔지 해서 물에 뜨는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실습할 때보다 바다에서 하면 훨씬 잘 뜹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소금기가 더 짜면 짤수록 훨씬 더 잘 뜨겠죠. 여러분들 사해 알아요? 사해? 저기 중동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해라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염분 호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저기 동해나 남해, 여기는 소금 농도가 퍼센트 농도로 한 3% 초반대거든요. 3.2%, 3.1%. 세계 평균은 3.5%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동해나 남해 바닷물은 한 3.2% 정도 되고, 서해가 좀 약간 싱거워요. 동해보다. 한 2.7%, 2.8% 여름이나 이럴 때. 특히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바닷물의 농도는 더 떨어지겠죠. 민물이 많이 섞였으니까. 저기 지중해 가면 3.6%에서 3.8%까지 된답니다. 즉 지중해 바닷물이 우리나라 바닷물보다 좀 더 짜요. 근데 사해의 바닷물은 20%나 돼요. 농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해하면 딱 떠오르는 사진이 뭐야? 이상한 아저씨가 자기 팔로 머리 이렇게 받치고 책 들고 이렇게 바닷물에 누워서 책 읽고 있는 사진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떠져요, 거기는. 왜? 혼합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봐봐. 저기 물질들마다 밀도값이 쭉 나오죠? 그리고 우리 잠수함, 파도 타기, 잠수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LNG, LPG도 있죠. 그 LNG가 뭐냐면 도시가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쓰고 있는 난방용 가스인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어디에 감지기를 설치한다? 가스 누출기가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근데 LPG라고 영업용 가스 있거든. 가스통으로 배달해주는 가스들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부탄가스 같은 거. 그런 거는 가스 자체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러면은 감지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 가게 바닥에 가깝게 설치해야 되겠지. 맞죠? 왜? LPG는 유출되면 바닥으로 깔리고 LNG는 유출되면 위로 뜨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산화탄소는 원래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이산화탄소는 온도가 매우 높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부피가 많이 팽창돼 있겠죠? 밀도는 클 거다, 작을 거다? 작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간다? 화재 났을 때 이산화탄소는 위로 올라가겠죠.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재 났을 때 대피할 때 어떻게 피하라 그래? 자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젖은 헝겊으로 코와 입을 막고. 기억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부 다 밀도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필기 마저 정리하시고 83쪽 두 문제 푸시고 9시에 시작할게요.